자, 알제리에서 추방당한 정신과 의사 프란츠 파농. 이제 프랑스 정부에게 그는 의사가 아니라 제국을 무너뜨릴지도 모를 가장 위험한 선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하 암살단, 아주 유명한 붉은 손이라고 부르죠. 지하 암살단이 파농의 뒤를 쫓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려던 차량, 특히 이제 로마에서는 그 차량이 폭발하고 파농이 타기 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는 병실에 파농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병실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총을 난사를 하죠. 자,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파농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피억압자들의 심장을 뛰게 할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책, 이걸 집필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내용이 이 책의 몇 가지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폭력론이죠. 자, 과연 파농이 말한 해방의 폭력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불꽃 같았던 그의 삶을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자, 1957년에 알제리에서 쫓겨난 파농은 FLN,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의 본부가 있던 튀니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FLN의 공식 기관지인 엘 무자히드는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 이 복수형이 무자헤딘이죠. 무자헤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 기관지의 편집장이 돼서 날카로운 글을 써댑니다. 그 글을 통해서 프랑스의 만행을 전 세계에다가 폭로를 합니다. 자, 파농의 능력을, 글 쓰는 능력을 높이 산 혁명 정부는 파농을 가나 주재 알제리 임시정부 대사,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사하라 이남에 있는 최초의 아프리카 독립국이죠. 이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였던 파농이 이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파농은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면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연대해서 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이 범아프리카주의죠. 이 범아프리카주의자가 돼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연대해서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파농이 가나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로 대사로 부임해 가면서 최초로 아프리카 본토하고 만남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파농의 궤적은 마르티니크에서 프랑스로, 그리고 알제리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본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본토하고는 접촉한 적이 없었는데, 이 FLN의 망명정부에 일을 하면서 최초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아프리카주의자로 변신을 합니다. 굉장히 그 의식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파농이 그 전에는 알제리와 카리브해에 있던 자기 고향 마르티니크와 프랑스 본토, 요 관계만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 본토, 사하라 이남의 흑인들이 모여 사는 아프리카 본토를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은 굉장히 파농의 어떤 삶의 궤적, 사상적 궤적의 차원에서 볼 때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맥락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농은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정말 제거해야 할 대상, 눈엣 가시 같은 대상이 됩니다. 자, 파농은 1961년에 자신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마지막 저작을 발표합니다. 그 책의 이름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전개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폭력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폭력의 정당성을 설파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줍니다.
자, 이 폭력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파농이 이런 글을 씁니다. 식민주의는, 프랑스 같은 식민주의죠, 말로 타협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가 폭력이다. 이 식민주의의 폭력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민주의라고 하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식민주의를 감당할 만한,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더 큰 폭력을 동원할 때만, 그 앞에서만 식민주의는 굴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에 대한 폭력, 이걸 이제 저항폭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파농은 이 저항폭력, 식민지인들이 우리한테 폭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우리를 고문했고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했고 이게 폭력인데, 이것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으로 맞서는 거다. 그리고 그때 폭력은 식민지인들이 자기를 강제하려고, 제압하려고 식민지 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폭력, 이 폭력에 맞서는 폭력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폭력은 다 나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파농은 폭력 중에도 정당화할 수 있는 폭력이 있다. 그것은 식민지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원하는 폭력, 그 폭력은 정당한 폭력이다. 자, 우리는 보통 폭력은 나쁜 것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배우는데, 정신과 의사였던 파농은 좀 다른 시각을 이제 설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라는 공간은 애초에 총과 칼, 즉 지배자의 폭력으로 세워진 공간이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매일같이 원주민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말살을 합니다. 자, 이 거대한 구조적인 폭력 앞에서 평화롭게 대화하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줘라. 이런 식의 어떤 말은 결국 노예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말과 똑같다고 파농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파농은 피지배자들이 드는 총과 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저항폭력이죠. 이 저항폭력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배자의 폭력에 오염된 자신의 정신을 치유하는 정화작용이자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색다른 진단인데, 식민주의 경험을 했던 파농이 정신분석의로서 제출할 수 있었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지배자가 억압자를 향해서 총을 쏘는 순간 그동안 주입받았던 열등감하고 노예 근성이 씻겨나가고 비로소 자기 운명이 당당한 주체로 거듭난다는 생각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파농의 폭력론을 지지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바로 사르트르죠. 사르트르는 파농의 폭력론을 지지하면서 자발적으로 파농이 썼던 이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의 서문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문을 쓰면서 이 서문에 유명한 내용을 전개를 하죠. 아주 격정적인 어조로 파농이 이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냐면 유럽인을 향해서 경고를 하죠. 유럽 백인들이여, 파농이 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농의 칼끝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문에 격정적인 어조로 씁니다. 이 파농의 폭력론을 계승했던 인물이 사르트르만은 아니고, 철학자 중에는 사르트르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죠. 아주 유명한 그 인물인데, 한나 아렌트가 파농의 폭력론을 철학적으로 계승을 해서 굉장히 색다른 폭력론을 펼치죠. 그리고 미국의 단체 중에 흑표범당, 블랙 팬서 파티라고 하는 흑표범당이 파농의 이 책을 일종의 어떤 일종의 교과서로 삼아서 학습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 철학을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혁명가 중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체게바라죠. 체게바라가 파농의 이 책을 전범으로 삼아서 이 폭력론을 이제 펼칩니다. 그리고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도 이 파농의 폭력론을 이제 일종의 국가 철학으로 삼아서 베트남이 반제국주의,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반제국주의 투쟁을 할 때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파농의 이 폭력론을 반대했던 그 반대편의 인물이 하나 있죠. 구체적으로 파농을 거론하면서 반대한 건 아닌데 까뮤. 까뮤가 이제 평생 이제 가지고 있었던 반폭력적인 철학적 입장이 있죠. 1957년에 까뮤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이제 이 1957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알제리 출신의 까뮤가 폭력론에 반대하는 철학을 전개해서 스웨덴 할리먼으로부터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 파농은 1957년에 알제리에서 추방당해가지고 폭력론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튀니지로 가면서 폭력론에 대한 어떤 철학적 입장을 전개하는 이제 그런 책을 구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안타깝게도 파농의 이 위대한 책이 완성되던 순간에 파농의 육체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고작 35살에 급성혈액암, 백혈병이죠. 급성혈액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죠. 소련에서 선고를 받죠. 소비에트. 거기 가서 이제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FLN이 주선을 해서 소비에트에 가서 입원을 하고 거기서 진단을 받는데 급성 혈액암이다. 백혈병이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죠. 자, 그래서 파농에게 남은 시간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자, 파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마취제하고 진통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려지면 글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이제 눈이 멀어가는 그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구슬로, 말로 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침상을 지키고 있던 부인에게 자기 말을 받아쓰라고 요청을 하면서 책을 씁니다. 자, 역사의 장난이었을까요? 파농은 백혈병을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치료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유일하게 파농이 그토록 평생을 걸쳐 싸웠던 제국주의 땅인 미국에만 있었어요.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그쪽에 있어서 FLN이 다시 주선을 해서 파농이 미국 워싱턴 DC로 가서 메릴랜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미국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1961년 12월 6일이죠. 미국 병원의 침대 위에서 파농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살이었어요. 평생을 흑인의 해방과 전 세계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이 사상가, 원래 의사였던 사상가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서구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파농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몇 달 뒤인 1962년 7월, 파농이 죽고 7개월, 파농은 알제리 해방을 못 받죠. 평생 알제리 해방을 위해 싸웠는데 죽기 직전에는 못 보고 파농이 죽고 7개월 만에 알제리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이 FLN은 해방 이후에 파농의 유해를, 미국 땅에 묻혀있던 파농의 유해를 거두어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알제리 그 현충원 여기에 안장을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 상징적이냐면 파농은 알제리 사람처럼 일종의 어떤 베르베르인도 아니고 아랍 계열의 인종도 아니죠. 흑인이죠. 흑인. 혼혈 흑인이죠. 카리브해에서 왔던. 자, 그리고 국가도 파농의 모국이 알제리가 아니잖아요. 카리브해 마르티니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국가하고
인종을 초월한 일종의 어떤 매장이죠. 빠농을 알제리로 안장을 한 행위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의 육체는 36의 나이로 멈췄지만 빠농이 남긴 문장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중심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흑표범당, 빠농의 책을 필독서로 이제 지정을 했고, 남미의 혁명가 체게바라도 빠농의 사상을 직접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인데도 지금 인종차별하고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빠농의 이름은 다시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빠농의 유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호미바바가 대표적이죠.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탈식민주의 그 이론가인 호미바바가 로케이션 오브 컬처라고 하는 책에서 빠농의 이름을 유령으로 소환하고 있죠. 그래서 빠농이 유령으로 계속 소환되고 있죠, 지금.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국도 불행하게도 빠농의 이름을 소환할 만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빠농이 그토록 50년 전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체제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 중이다 라는 뜻이죠. 자, 하얀 가면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서고자 했던 혁명가 빠농.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대해 빠농이라면 어떤 처방전을 내렸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호미바바, 아까 말씀드렸던 호미바바가 빠농의 사유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빠농의 사유는 잠정적인 시기의 사유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과도기적 사유다. 과도기적 사유라는 건 잠시 필요한 사유다. 이게 항구적인 사유는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예외가 아니라 규칙일 때, 빠농이 고민했던 이 사유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될 때,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사유가 아니라 항구적인 사유가 될 때 이게 진짜 비극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농이 그토록 경고했던 이 과도기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항구적인 시대의 어떤 산물이 되어가는 이 형국이 부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빠농을 읽으면서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제가 위로와 감동을 동시에 받았던 그 대목이 있는데요. 이 책을 30년 전에 나왔던 판본이 있는데 그 판본의 결론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오 나의 육체여, 나로 하여 항상 물음을 던지는 인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